それは政治的なフレームに過ぎません。韓国は被害意識をあまりにも長く引きずる傾向があります。 독일 대학교에 초빙된 일본인 교수. 교수들끼리 모인 사석에서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드러내버렸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역사를 반성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는 모습에 독일인 교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제 이름은 마르쿠스 바이스입니다. 올해 46, 독일 함부르크 북부에 위치한 칼베르크 인문대학교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수업명은 기억의 윤리이며 역사 철학과 관련된 강의와 연구를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어떻게 현재의 책임을 인식하는가 조금은 심오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사람이죠. 그리고 최근엔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추가되기도 했어요. 그동안 제가 관심 가지던 분야는 늘 독일이라는 국가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나치 시대의 잔혹한 역사,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전후 독일이 택한 사죄하는 국제정치. 저는 그 길이 당연하다고 배워왔고 또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나라라는 개념이 어딘가 먼 곳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한국과 일본. 하지만 그 전에 잠시 제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가족은 단출합니다. 아내는 중학교 문학교사이고 14살 난 딸 하나가 있어요. 딸은 요즘 들어 유독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지민이라고 해요. 그 지민이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은 방탄소년단이죠?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처음엔 그냥 소녀의 팬심쯤으로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딸의 관심은 점점 깊어졌어요. 드라마, 음식, 언어, 그리고 어느 날은 한글 공부책을 책상에 올려놓고 있더군요. 한편으로는 흐뭇했습니다. 음악을 넘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좋은 현상이죠. 그러던 중 아내가 제안을 하나 했는데요. 우리 집에 한국인 학생을 홈스테이로 받아보는 건 어떠냐는 이야기였어요. 언어도 배우고 아이한테도 좋을 거라고 말이죠. 대학가 근처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결정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한국인 여학생 지우의 방문이었습니다. 지우는 21살, 서울의 국립대학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어요. 독일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 집에서 반년 정도 학기를 보내기로 했죠. 처음엔 그냥 조용하고 예의 바른 평범한 한국 출신의 학생이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독일어는 아직 어색했지만 차분히 단어를 고르며 말하는 모습이 꽤 성숙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 출신의 지우는 독일인 대학생들과는 태도가 조금 달랐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기본이었죠. 그리고 딸은 지우에게 빠르게 정이 들었습니다. 언니를 졸졸 따라다녔고 종종 같이 한식을 만들기도 했죠. 김치볶음밥을 처음 먹던 날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매콤한 향이 꽤 중독성이 있더군요. 그동안 당연하겠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인식이 없었어요. 수출 강국, IT 기술, 근면한 국민성, 그 정도의 이미지가 전부였습니다. 전공 특성상 동아시아는 깊이 들여다볼 기회도 많지 않았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으니까요. 딸의 한류 사랑도 그저 문화 소비의 일부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변하게 된 건 아주 사소한 계기 때문이었어요. 8월 15일, 정확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지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광복절이라고 해요. 지우는 그날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날이에요. 일본이 패망한 뒤에야 우리는 독립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억을 매년 기리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강점기, 광복, 기억, 어디선가 익숙하게 들어온 단어들이 낯선 맥락 속에서 불쑥 나타났죠. 지우는 그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국의 광복절이라는 기쁨을 같이 나눌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가볍게 알려준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연구하고 가르쳐온 주제와 정면으로 겹쳐졌습니다. 기억의 윤리, 과거를 잊지 않는 것, 책임 있는 기억.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몰랐던 세계, 제가 등지고 있었던 기억들이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의식 위에 세워진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고개를 숙이고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직시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재건해온 역사를 가졌다는 말에 가깝죠. 저는 인문학자로서 늘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집니다. 기억은 왜 필요한가? 단순히 과거를 복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억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윤리적 기반이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상식이기 때문이죠.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입니다. 나치 독재와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기록을 간직한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 독일이 오늘날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 비교적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엔 기억의 정치가 있었어요. 실패한 과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와 교육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과정. 그것이 독일의 길이었죠. 나치의 상징은 공공장소에서 금지되었고 유대인 학살은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우고 국경 너머 피해국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정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우리의 교과서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였다. 그 사실을 지우지 않는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면 책임 회피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낯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대국이며 기술 강국이고 우리 독일처럼 패전국이라는 이미지, 그 정도가 전부였죠. 다만 학계에서는 종종 일본은 독일만큼 철저한 역사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들리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피상적인 관찰이라 여겼죠. 그러나 지우와의 짧은 대화는 그런 인식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나라 대학생들은 광복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결코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역사의 기억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한국인 지우는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온 기억의 정치,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약 일본이 독일처럼 사과하고 반성했다면 지금 한국은 이런 상처를 안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일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제 자신의 무지에 대한 성찰로도 이어졌습니다. 딸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딸이 말했어요. 아빠, 우리도 옛날에 끔찍한 짓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사과했잖아. 근데 왜 일본은 안 해? 지우 언니 나라한테?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저 역시 정확한 맥락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무지의 감각은 교수로서도 아버지로서도 꽤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독일은 반성과 사과를 통해 세계 속에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했고 때로는 용서를 받았으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정의해낸 거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과정을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현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이 곧 일본을 향한 제 질문이 되었습니다. 물론 관련된 자료를 자세히 찾아보니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총리가 한국에 몇 번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긴 했는데 정기적이지 않았으며 독일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사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 한국인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날 이후 한국의 근현대사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그 호기심은 점차 하나의 윤리적 질문으로 옮겨갔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도 저는 항상 기억은 책임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해왔어요. 독일이 나치 과거를 반성하며 세웠던 교훈 역시 그러한 기억의 윤리 위에 세워졌다는 걸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존재하는 한국의 기억은 너무도 오래 외면당한 채 고립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자료들을 통해 한국 사회가 위안부, 강제징용, 창씨개명, 황국신민화와 같은 식민지 시절의 아픔을 아직도 살아있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단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된 사과와 인정을 받지 못한 상처로 남아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8월 15일, 지우는 우리 집에서 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할 말이 많았을 텐데 그러나 확신에 찬 태도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딱 거기까지만 보여주었던 거죠. 저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 출신 대학생에게 강단에 오래 섰던 제가 또 한 가지를 배운 것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슬픔과 상처를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그 후로 나는 더 자주, 더 깊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딸의 취향 때문도 호의에서 홈스테이를 받아들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만약 독일이 이와 같은 고통을 외면했다면 지금의 독일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한국과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정치화했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왔다는 것, 전 세계가 인정해줍니다. 그와 반대로 일본이 선택한 길은 무관심과 회피의 반복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와 교과서에서 가해의 서사를 흐릿하게 만들고 때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이었죠. 일본에서 바라보는 인식 중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었는데 그걸 보며 냉담하기까지 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이 점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진실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고 일본은 가해국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피하고 있었다는 점에서요. 심지어 딸아이도 이런 것이 이상해 보였나 봐요. 왜 일본은 우리처럼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데 그 질문에 즉답할 수 없던 건 저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사과는 선택일 수 있는가? 기억은 누구의 몫인가? 침묵은 책임인가? 방조인가?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연구와 교육이 너무나도 서구 중심의 기준 위에 놓여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한 일본인 교수가 새 학기에 우리 대학에 부임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나카 유스케라는 이름의 그는 일본에서 유망한 인문학자였고 독일 유학 경험을 통해 글로벌한 시각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저는 처음엔 그 교수에게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동아시아 역사를 함께 연구하며 서로 다른 기억의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니까요. 처음 몇 차례의 만남 또한 무난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으며 독일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었어요. 독일에서 학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석박사를 공부했던 사람이기에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시야가 확실히 넓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교류가 생기고 어떤 사람인지 더 파악이 된다면 그 다음 민감한 문제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실행에 옮겼어요. 이 정도 학식이라면 일본 정부의 태도를 견제하지 않고 나름대로 현명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회의 후 함께한 짧은 담화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어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하자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정치적인 프레임일 뿐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관점의 문제니까요. 한국은 피해의식을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 소름 끼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관점이라는 말은 제가 가장 멀리 두고 싶었던 상대와의 언어였습니다. 역사가 단지 해석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제가 학생들에게 늘 조심해야 한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20년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식 있고 덕망 높으며 시야가 넓다고 평가받는 일본인 교수가 그런 말을 한다고요?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초보적인 실수인데 그걸 유지하겠다고? 소름이 끼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게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생각에 잠겼고 결론을 내보자면 그의 발언이 단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사회 내부에 잠재된 태도, 그것의 단면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논쟁을 결단코 피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독일이 걸어온 역사 반성의 사례를 인용했죠. 그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회피인지 알고 있었어요. 지우의 나라가 겪은 고통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기억의 문제였는데 문화적 차이로 치부할 수 있는가 싶었고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 진실을 더 이상 학문적 거리감 뒤에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도 저는 중립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잘못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범죄이기 때문에 반성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중립이 중요하고 학문은 거리를 두고 관찰해야 한다고 믿었고 교수의 말에는 판단이 아닌 성찰만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 일본 교수의 말에서 피해의식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발화되는 것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지켜온 그 중립성이 얼마나 허약한 껍데기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한국의 이야기를 한국이 주장하는 서사로만 보지 않게 되었어요. 철저히 한국 편에 서게 되더라고요. 중립? 일단 한국이 일본에게 그런 수준의 역사적인 취급을 받는다면 당장의 중립은 의미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중립으로 객관성을 들이밀어 평가하기보단 일단은 일본의 태도를 벗겨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 강의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독일의 기억 정치만을 주로 사례로 들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역사인식도 함께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학생들의 반응은 진지했고 학생들이 제게 던지는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학생들은 그전보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역사와 윤리의 관계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은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강단에 서서 점점 더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란 말해지는 방식만큼이나 말해지지 않는 방식에서도 정치성을 가진다. 누가 말하고 누가 침묵하는가, 그 권력의 구도 속에 윤리가 존재한다. 철학적인 말이지만 학생들은 독일의 반성만큼 일본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침묵을 하는 것은 회피가 아닌 방관이라는 것을 학생들 역시나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강의 때문에 지금 저는 그 일본인 교수와 대화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죠. 그는 상당히 분노하여 학과장님에게 자신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런 대우를 받을 줄 알았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며 제 수업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과장님은 고심 끝에 결국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다음 학기를 마지막으로 그 일본인 교수는 여기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날 사람은 한 명이 더 있죠. 지우는 학기가 끝날 무렵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출국 전날 지우는 가족 모두에게 손편지를 남겼고 딸아이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집 식탁에서 나눈 이야기들과 그 조용했던 저녁들, 간간히 울려 퍼졌던 한국 음악과 김치볶음밥 냄새까지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온 지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억, 그날 저는 지우를 공항에 데려다 줬죠. 배웅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형식적인 작별 인사로는 부족했고 무거운 감정은 말로 옮기기에 너무 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저 짧게 그러나 담담하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우 학생은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 인사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서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우가 떠난 후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저에게 남긴 변화는 분명하고도 컸습니다. 지우가 떠난 뒤에도 그 흔적은 일상 속에 남았는데요. 딸은 여전히 한국어 공부를 멈추지 않았고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 관련 학술지들을 찾아보며 나름의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딸의 말에 저는 당연히 보내줄 테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말해주죠.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지 문화 콘텐츠의 소비국이나 산업 강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연구 대상, 제가 공부해야 할 대상이죠. 이제 연구실 책장 한켠에는 동아시아 기억문화라는 라벨이 붙은 파일이 자리하고 있고 점점 더 학기가 지날수록 제 강의는 알차게 구성될 것이며 독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소양을 넓혀주기 위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의 광복절과 위안부, 교과서 갈등과 사죄의 외교사까지 잘 정리된 자료들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공부할수록 일본의 태도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건 어려울지 모르겠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기억이란 꼭 거창한 사죄문이나 기념비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한국인들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당장의 사죄를 받아내기보다 꾸준히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노력에 일단은 더 중심을 두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언젠가 일본이 한국에게 아쉬울 때 그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